곧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구독하고 계신 채널이시지 않을까요? 오늘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신 연사분이십니다. 경제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분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에게 오늘 2024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안을 주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시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을 역임하고 계시죠. 김광석 실장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용하게 강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의 참여를 이끌고자 제가 요청을 특별히 드렸어요. 좀 책을 5권 준비해 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께 선물 드리면서 좀 강연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강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좀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먼저 질문을 받아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나는 오늘 24년 하반기 경제를 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로 강연을 듣고 싶다. 가장 먼저 손을 드신 분께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빨리 움직여주세요. 빨리. 예,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거. 네, 질문 주십시오. 저는 요새 AI가 너무 화두인데 네. 최근에 또 애플도 아이폰에다가 AI를 내장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가도 뛰고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막 활성화되고 막 그런 걸 봤고요. 네. 또 사내에서도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과 또 안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기업과 안 사용하는 기업은 큰 이제 차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시기가 뭐 멀리 한 2, 3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오늘 강의하실 때도 그런 하반기 전망에 그런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선물 드렸고요. 이제 남은 4분께도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 중에 AI, 제가 오늘 기술 전망을 중심으로 하진 않을 거라서 원래 그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중히 반영해서 이따가 해당 부문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물과 관련 없이 이런 강연을 꼭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선물과 관련 없이는 질문하지 않으실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도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제 마음대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강의 교환은 한 5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시간 내에 못 끝내는 게 아니라 5시간 분량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질문이나 요청 사항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였기 때문에 다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질문 사항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공식 인사법이 좀 있거든요. 공식 인사법으로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이 공식 화답법이 있어요. 그 화답법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가장 티나게 화답해 주시는 분께 2번째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답법은 박수가 아니라 박수 더하기 함성이에요. 네, 아마 티가 좀 나려면 책상 위에 올라가시든가 옆에 서서 춤을 추시든가 그래야 좀 티가 나겠죠. 가장 티나게 화답해 주시는 분께 선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일어나셨어요. 예, 그럼 드립니다. 예, 진짜 일어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길다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대신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을 이 자리에 드리고 있으니만큼 내가 이거 시간 드렸는데 아깝지 않았다, 내가 중요한 인사이트 얻었다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자리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작과 함께 이런 그림을 제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기획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앉아 있지도 않을 자리를 왜 이렇게 비워놓고 제가 뒤에까지 가게 만듭니까? 이 자리 사실 없어야 돼, 그죠? 이 자리 맨 뒤에다 놓는 게 낫죠. 오지도 않을 건데.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뭐를 뜻할까요? 네, 그 망설이지 마세요. 빨리 뛰어가서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담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4명의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 4명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죠. 그 시각장애인 길을 안내하는 자가 넘어지기 직전의 모습이고, 그 안내자가 넘어지니 나머지 안내받는 4명도 덩달아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시작과 함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눈을 떠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끌려서 그 사람 말 듣고 따라 투자하는 나밖에 될 수 없겠죠. 계속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뜨시고 24년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25년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들여다보시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포착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요 강의는 이렇게 됩니다, 물고기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법을 소개해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의 좀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만 한해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최 측에서 5권밖에 준비를 안 해주셔서 50권이면 마구 드렸는데 제가 아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가 제일 길잖아요. 1시간 동안 이 책을 다 소진해야 돼서 천천히, 대신 가장 열의를 보이신 분을 좀 기억했다가 그분께 가급적이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25년 전망서를 현재 막바지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2050년 전망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겠다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마 1시간여 동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함께 따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오늘 강연이 끝나고 돌아가시는 자리에
그런 단어들이 더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하실 그 단어는 바로 초인플레이션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초인플레이션. 한 번만 더요. 초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의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물가는 살면서 한두 번씩 경험하는 고물가, 뭐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고물가, 그런 고물가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할 법한 그런 고물가이기도 해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9.1%가 정확히 1981년 이래로 최고치인데,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런 9.1%급의 물가 상승률을 태어나서 처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고물가가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고물가가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 만날까 말까 하는 수준의 고물가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했고, 그것이 세계 경제를 뒤틀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물가가 쟁점인 것이다. 근데 이 물가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또 금융대전이니까 재테크나 자산관리 관점에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많이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테크는 뭡니까? 뭐가 도대체 재테크입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재테크란? 인플레이션에 적정히 대응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거. 재테크가 뭡니까? 뭐가 재테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재테크에 도움이 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죠?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걸 고민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고민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재테크의 개념이 뭡니까? 월급 외의 자산을 어떤 수단으로도 예, 재테크가 뭡니까? 시드머니를 가지고 스노우볼처럼 크게 만드는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재테크에 대한 개념 스스로 정의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저의 정의도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란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돈을 저축으로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까?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를 고민하는 게 재테크다.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사실 이것저것 물건 가격이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무 물건도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물건 가격만 오른 게 아니에요. 설렁탕은 안 오르고 냉면 가격은 안 오르고 순댓국밥만 오른 게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오른 것이다. 그럼 뭐가 변화가 있는 것인가?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린 것이다. 돈의 가치가 끌어져 내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도 이 초인플레이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돈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러면 단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과 인플레이션인지 모르겠다, 그럼 나대로 하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은 결과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재테크라는 관점에서도. 그러면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지 않고 나는 재테크적 고민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의사결정 내린 그런 분들이 당했을 텐데요.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당한 사람의 사례는 누구일까요? 손 들고. 네. 네? 무주택자가 당했을까요? 또 다른 분. 부동산 연끌 영끌족.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리고, 다른 건 좀 이따 진단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리고 있으니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이 당한 거죠. 저축은 당한 게 아니에요. 저축은 인플레이션이 5%일 때 저축금리도 5%니까 잘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해칭한 대응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온전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현찰 그 자체만 갖고 있는 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결론적으로 당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에요. 그런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계층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략 35%가량이 해당되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제가 냉혹한 말씀을 드릴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냥 냉철하게 경제에만 입각해서 누가 가장 당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가장 당한 걸까요? 현금만 가지고 있는 자, 누가 당한 걸까요? 전세 세입자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현찰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의사결정, 거시경제를 무시한 의사결정은 나를 당하게 만든다. 오늘 제가 혹여나 해당되시는 분께 여러분 당했으니 잘됐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는 내가 당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거시경제 국면에 맞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를,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일지를 더 심도 높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첫 번째 주제를 인플레이션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질문이죠. 도대체 금리 인하는 언제입니까? 언제 금리 인하는 단행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언제입니다 이 말씀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인가,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적어도 시간을 들여서 금리 인상은 왜 하는지, 금리 인하는 왜 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왜 인하합니까? 어떨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금리를 인하하죠?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을 때, 경제 위기 상황일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합니다. 왜? 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해요. 투자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니까 소득이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죠? 소비하고 싶어져요.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또 뭐 하려 해요? 적극적으로 또 투자하고 싶어지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뭐다? 경제 위기 상황에, 특히 예를 들어서 경제가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정말 파탄 났죠.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리죠. 역시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리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모든 열정을 다한다. 그런 통화 정책을 우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로금리, 낮은 금리, 유동성 공급,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그런 경제를 우리는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완화의 시대.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반대로 22년에는 뭐가 숙제였어요? 20년, 21년은 경기 부양이 숙제였는데 22년, 23년부터는 뭐가 숙제였어요? 물가 안정이 숙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려야 돼요. 역시 금리를 끌어올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의 시대, 이른바 긴축의 시대가 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긴축의 시대. 네. 그러면 이 시대에 따라서 자산 관리 기법이 바뀌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대로 강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질문 안 주셔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다면,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꼭 돈의 이동을 관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를 관찰하라고요? 돈의 이동. 돈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동합니까? 돈은 이동합니다. 돈은 그냥 이동합니까? 실시간으로 이동합니까? 실시간으로 이동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한 문장을 완성해 볼 겁니다. 한번 3번 다 따라해 주시고 그 마지막 문장을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내고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마지막,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네, 손 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마이크 한번. 저기도 손 드셨네. 예, 누가 먼저 드셨는지. 네, 돈은 이동한다. 마지막 문장만.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률 쪽으로 이동한다. 선생님도 한번 따라해 봐요. 마이크 좀. 저기.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률을 따라 이동한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두 분 중에는 옆에 분 해보실래요? 네, 해보세요. 세 분 중에 제일 비슷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나쁜 친구를 두셨네요. 나쁜 친구.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주로 이렇게 대중분들을 뵙기보다는 기업을 많이 만납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 회의에 많이 참석하고 기업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 경제 상황에 맞게 기업이 이렇게 경영 전략을 취하세요라는 경영 전략적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삼성생명이 자기 VIP 세미나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 VIP에 들어가면 제가 VIP가 아니고 그 VIP 세미나의 강연을 이렇게 자주 오게 됐는데, VIP에 들어가려면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 이상 돼야 될까요? 10억이요? 50억 있으면 VIP가 됩니다. VVIP에 들어가려면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될까요? 500억이 돼야 됩니다. VVIP가 아니라 VVVIP 대상이 되려면 부동산 빼고요, 현금성 자산만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5천억이 됩니다. 그 VVVIP 세미나에 가면 이 자리가 꽉 차요. 완전 꽉 차요. 서서 들으세요. 그들의 평균 자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5천억이니까 평균 1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가 그게 정확히 수요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가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채권 가격.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가격이에요. 그 가격은 무엇에 의해 정해집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데 그 수요가 뭐죠? 돈의 이동이에요. 근데 돈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 통장에 30만 원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지키기 위해 통장에 더 꽁꽁 묶어둡니까? 30만 원 있는데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지면 금리 0%네? 은행에다 두면 안 되겠네? 주식시장으로 이동해야 되겠네? 이동합니까? 이동하지 않아요. 돈이 이동한다는 표현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자산가들은 은행에 꽁꽁 돈을 모셔두려고 노력해요. 굳이 이 험난한 세상에, 금리 인상기에, 긴축의 시대에 돈을 주식시장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자기를 지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빼서 은행으로 둡니다. 은행에 저축해도 5, 6%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는데 굳이 긴축의 시대에 불안하게 돈을 시장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로금리가 찾아옵니다. 은행에 1조를 둬봐야 이자가 0 발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주식을 보유합니다. 집을 삽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시대를 구분하라 이겁니다. 눈을 뜨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시대를 구분하고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려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22년 경제전망서 발간할 때 23년 경제전망서 발간할 때 주식하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긴축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완화의 시대 때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긴축의 시대일 때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면 계속 나는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겠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강조해 드리기 위해 철부지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 갈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철부지. 철부지의 철이 뭘까요? 순 한글인데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이 뭘까요? 예, 계절을 뜻해요. 부지는 뭐를 뜻할까요? 부지. 알지 못한다를 뜻해요. 그럼 철부지는 뭐를 뜻합니까?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겠죠. 여러분, 봄에 농부가 뭐 합니까? 씨 뿌려요. 가을에는 농부가 뭐 합니까? 수확하죠. 그런데 만약에 가을에 씨를 뿌리면 그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철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철부지가 되지 않으면 돼요. 시대를 구분하면 돼요. 시대에 맞게만 행동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세요? 여러분이 애널리스트세요? 어떻게 그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대응합니까?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뭘 하시면 돼요? 시대를 구분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당하는 거죠. 아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당한 것처럼 또 가장 대표적으로 당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완화의 시대가 오죠. 그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기 뛰어드셨죠? 뛰어드셨죠? 여기 증거가 있는데, 여기 사진에 여기 이분 뛰어드신 분 맞죠?
좀 개그감이 좀 없으셔서 네,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팬데믹 때 어떻게 뛰어들었냐면 떨어지면 내가 산다. 떨어지면 내가 산다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긴축의 시대가 옵니다. 완화의 시대 때 담았다면, 완화의 시대 때 떨어지면 담는다라는 공식이 통했다면, 긴축의 시대 때는 떨어지면 또 담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팔아야죠. 공식이 바뀌어야죠. 가을이 왔는데 왜 씨를 뿌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긴축의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떨어지면 사라,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라 투자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맹렬했던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절규합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아니에요. 내가 사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사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데 자꾸 사죠? 심지어 정말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2년이 왔고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전자 거의 찍었을 때 앞으로 25만 원 갈 거다. 떨어지면 계속 사라. 긴축의 시대인데 여전히 떨어지면 계속 사라. 실제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하죠? 싸다 담아라. 8만 전자 떨어집니다. 또 뭐라고 하죠? 진짜 싸다 담아라. 7만 전자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진짜 싸다 담아라.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6만 전자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박앤셀이다 담아라. 5만 전자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끝났다. 담을 돈이 없다. 이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그렇게 조언하는 전문가, 그분이 철부지고요.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 투자한 나도 철부지인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어제의 공식은 오늘의 공식이 될 수 없어요. 어제는 어제에 맞는 공식이 있고 오늘은 오늘에 맞는 공식이 있는데 같은 공식으로 내내 도입합니다. 시대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다. 시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1년 집값이 폭등합니다. 왜죠?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빼고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했던 시대입니다. 22년, 23년 집값은 조정됩니다. 왜? 긴축의 시대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돈이 은행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22년, 23년 경제가 좋았어요? 경제가 나빴는데 정말 온통 모든 국민들이 힘들다 했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했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은행에 이동해서 그래요. 높은 금리인데 돈이 많이 이동하니까 이자 수익이 많은 거예요. 경제가 좋아서 은행이 장사 잘 된 게 아니에요.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됩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그 시대에는 어떤 방향으로 돈의 이동이 있을까를 들여다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주제를 그냥 이끌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도대체 금리 인하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은 왜 했습니까? 22년에 금리 인상은 왜 했죠? 그렇게 디파인 해야 돼요. 왜 인상했죠? 물가 높아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금리 인하 언제입니까? 그죠? 금리 인하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대로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죠?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다른 걸 보냐고요? 왜 가계부채를 보냐고요? 왜 부동산을 가지고 논하냐고요? 물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물가 잡히면 금리 인하한 거예요. 왜 캐나다는 먼저 금리 인하하죠? 왜 유로존은 먼저 금리 인하하는 거죠? 스위스, 스웨덴은 왜 먼저 금리 인하하죠? 물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 잡힌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대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대단한 논리가 있어서 22년에는 금리 인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23년 전망서에도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없습니다. 24년 상반기 중에도 금리 인하란 불가능합니다.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금리 인하합니다. 라고 24년 전망서에 작년 10월에 썼었던 이유는 물가를 전망했던 겁니다. 그러면 물가 잡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물가 잡힌다. 뭐가 물가가 잡히는 거죠? 물가 잡히는 게 뭐예요?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 잡히면 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잖아요. 물가 잡힌다는 건 뭐죠? 생활에 쓰는 돈이 다 떨어질 때 사과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잡힌다. 뭐가 물가가 잡히는 겁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물가가 잡힌 겁니까? 물가가 뭐가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물가가 잡히는 거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물가가 잡히는 거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안정되면 또 물가가 잡히는 거야?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다가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에 부합하면 잡히는 겁니다.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전년보다 물가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정말 수만 번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혼동을 가지시길래 제가 한번 또 설명드려 볼게요. 이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작년에 1,000원이었어요. 올해는 2,000원이 됩니다. 자, 내년에는 또 3,000원이 돼요. 물건 가격은 계속 1,000원씩 올라요. 이게 우리 경제입니다. 물건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000원에서 2,000원이면 몇 퍼센트 올랐죠? 100%. 2,000원에서 3,000원이면 몇 퍼센트 올랐죠? 50%. 물가가 계속 올라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의 오름 속도가 둔화될 때, 그때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고, 그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할 때 물가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목표 물가는 몇 퍼센트입니까? 손 들고 답변해. 예, 2%다. 미국의 목표 물가는 2%, 우리나라도 목표 물가가 2%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거의 도달하면, 그러면 뭐 한다?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도 같이 만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다? 물가인 거예요. 미국이 생각하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값이 2%에 거의 도달했을 때, 예를 들면 2.5% 밑으로 떨어졌을 때, 2.34%를 기록할 때 물가가 잡힌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5.5%의 금리를 유지해왔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2% 정말 진입하고 나서 그제서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2%는 관역을 밑돌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나쁜 거거든요. 계속 2%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2%일 때 금리 인하해요? 2% 언저리에 도달할 때 금리 인하해요? 도달할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PCE 기준 근원 물가 상승률이 2.34%를 기록하면 그때 연준은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도 드려야 되죠.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을 소개해 드린 거고,
제가 물가를 판단했을 때, 물가를 전망했을 때 미국 물가 상승률,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2.4% 정도에 부합하는 그런 지점은 7월 물가 상승률이다. 그럼 7월 물가 상승률은 언제 발표돼요? 8월 말에 발표돼요. 그러면 그 숫자를 보고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을 취하는 시점은 9월 FOMC일 것이다 라고 현재 저는 전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망하듯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만 뭐 2차 인플레가 온다든가 중동 전쟁이 확전된다든가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한다든가 이런 변수가 등장하면 언제든지 그 물가 상승률은 뒤틀림이 있을 수 있고 목표했던 2.5% 언더를 기록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물가가 7월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그런 구간에 도래되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도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 얘기하고 AI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고 그리고 경제 전망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제가 물 좀 계속 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손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이크는 필요 없고요. 우리 마이크 드신 두 분도 손을 드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 아나운서님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카메라 PD님도 듣고 계시죠? 둘 중에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PD님도 둘 중에 하나 들으셔야 돼요. 맨 뒤에 계신 우리 부장님도 둘 중에 하나 손 드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맨 뒤에 계시는 우리 데스크에 계신 분들도 둘 중에 하나 손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감각이에요. 앞으로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봐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내리시고요. 아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손 들고 계신 분 계속 들고 계시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인구 감소. 맞죠? 왜 다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제 손 내리세요. 좀 완전 다 맞추죠? 인구 감소라는 근거 외에는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다른 근거가 별로 없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인구 감소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까에 대한 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혹시 아까 우리 손 드셨던 나쁜 친구 드셨던 친구분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요. 시간이 없습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제가 여러분께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천천히 오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집값의 결정 요인은 인구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 21년까지 집값이 올라간 게 인구 증가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르는 게 인구 때문이에요?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져요? 인구 외에 나머지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구만 가지고 집값은 이럴 거야라고 단정 짓는 일은
피하셨으면 해서, 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집값 상방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게 집값이라고 해보고 이걸 눌러보세요. 한 손으로 눌러보세요. 집값은 하방 압력이니까 이 집값을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이겠죠. 내려보세요. 자, 힘 다 주신 거예요? 자, 인구 감소라는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왜 이 집값은 오르기만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밑에서 부양하는 힘이 더 커. 밑에서 올리는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만 가지고 집값 전망하면 누가 못합니까? 인구 말고 집값을 결정하는 수백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걸 고루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까지 높여가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맨날 시장 가실 때마다, 어렸을 때 시장 가실 때마다 콩나물 가격을 깎으세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엄마는 콩나물 가격 깎으려 하고 콩나물 파시는 시장 할머니는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 하고. 콩나물 깎지 마세요. 집 한 번 잘 사면 됩니다. 집 한 번 잘 팔면 돼요. 콩나물 수천 번 깎으면 뭐합니까? 그거 부자 되는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집 잘 사고 집 잘 팔아야 됩니다. 집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놓고 내리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강조해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첫 번째, 세 가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증가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이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과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인구는 증가하기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증가하기만 제가 말을 바꿨네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만 했으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까? 집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집값을 상승시키기만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근거가 약한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히려 돈의 가치의 향방을 보십사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생애 동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만 왔어요. 맞습니까? 30년 전 혹은 50년 전 짜장면 사는데 5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000원을 내야 짜장면을 살 수 있어요. 돈의 가치는 지금까지 떨어져 온 겁니다. 실제 물가의 흐름을 보니까 파란색 바를 보세요. 우리나라 물가가 통계적으로 추계된 이래로 물가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가는 매년 오르기만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저는 감히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집값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구의 증감이 집값을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았듯이 오히려 집값을 고스란히 반영했었던 그 중요한 변수는 돈의 가치다. 그러면 지금의 돈의 가치가 앞으로 30년 동안 더 강해질 것인가? 지금의 10,000원이 앞으로는 더 강한 슈퍼파워 10,000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난 50년 동안 10,000원의 가치가 쪼그라들었듯이 앞으로 30년 동안에도 그 10,000원의 가치는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돈의 가치는 쪼그라들어만 왔고 앞으로도 돈의 가치는 쪼그라들어서 이제 더 이상 1,000원짜리는 쓸래야 쓸 데가 없는, 이제 더 이상 10,000원짜리는 쓸래야 쓸 데가 없는, 다른 말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라는 하방 압력이 있겠지만 돈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상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역시 다 거수하셔야 됩니다. 다. 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남은 10분 동안 과외하듯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리시고. 2인 가구가 가장 많다. 내리시고. 3인 가구가 더 많다. 엄마, 아빠, 딸 뭐 이렇게 내리시고. 혹시 자기 가구가 3인 가구여서 자기 가구 손 드신 건가요? 자, 아직까지 4인 가구가 표준 가구다. 우리나라의 표준 가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손 다 들어주셨는데 확인해 보니 4분의 3이 틀리셨어요. 근데 틀릴수록 이 자리에 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것으로 교정해 가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 앞으로 1인 가구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인 가구도 늡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인구는 감소할지 모르지만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서,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집을 인구가 삽니까? 가구가 삽니까? 그러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늘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하락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인 가구가 무슨 집 살 능력이 있습니까? 1인 가구를 무시해요. 여러분, 1인 가구가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1인 가구가 집을 살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전세 월세의 형태로 살 뿐이에요. 주거 수요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집을 사는 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살 뿐이에요. 주거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투자 수요든 내 집 마련 수요든 수요가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상당히 큰 부실한 근거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근거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냐 감소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바로 인구의 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구의 이동. 우리나라 인구가 20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인구를 추계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줄지조차 않아요.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데 왜 집값 떨어진다고,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하죠? 수도권 인구는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중기 장기적으로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인구의 이동 때문이죠. 근데 왜 인구 감소 있지도 않은 근거를 들어서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향후 미래 부동산 시장에 펼쳐질까요? 바로 비대칭화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대칭화. 실제 인구 감소로 집값이 조정되는 지역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받으신 책 200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200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 수요가 줄고 있고 당연히 투자 수요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집값의 흐름은 지방 집값,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의 집값도 포함된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실 인구의 증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인구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미스저지하지 않도록 그 인구 구조 변화에 인구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서울과 전국 집값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국 집값은 서울 집값을 포함한 집값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뺀 나머지 전국 집값을 계산하면 방향이 완전히 또 달라지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대칭화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전개된다 이지 인구 감소로 전국 집값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미스저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콩나물은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도 돼요. 잘못된 의사결정 내려도 좋아요. 근데 집은 미스저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기찻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더니 영원히 안 만나죠. 비대칭화의 모습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가서 이제 3분 남았거든요. 다 할 수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5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자 그냥 다 넘어가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강의 제안을 주신 분이 AI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답변 드릴게요. AI is everywhere. 근데 지금은 이 문장이 맞지 않아요. 이 문장은 미래 5년 후에 맞는 단어가 될 겁니다.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 AI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온 주변에 AI 서비스가 보급화될 거예요. 확대 적용될 거예요. 그 확대 적용되기 위한 거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 AI가 확대 보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AI 반도체고 엔비디아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스스로 AI 반도체 만들래 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이걸 뭐라 해요? AI 반도체 내재화 전략입니다. 하나의 기업도 빠짐없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AI 반도체 제조회사가 되겠어 라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게 AI 반도체고 AI 반도체는 나 홀로 구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동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이 AI 반도체에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2개가 세계 시장을
99%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AI 반도체 공급이 더 많이 야기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HBM 수요가 늘어난다. 밸류 체인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메타버스처럼 NFT처럼 일시적인 버블이 일어났던 그런 영역과 지금 AI가 확대 보급되는 현상은 좀 차이가 있다. 이제 매출액적으로 증빙이 될 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마무리 클로징 30초 남았는데 저한테 좀 2분 쓸 수 있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2분 동안 마무리 잘해달라고 박수 함성 또 크게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정말 팬데믹 경제 위기로 혼돈의 도가니 그 자체였고요. 경제가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L자로 꺼지죠. 지금 경제는 나름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됐어요. 다만 weak point, 굉장히 약한 기주,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구조화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경기 침체라고 하죠. 이걸 경제 위기라고 하고요.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 제가 경기 침체 온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경제 위기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에 따라서 이 시장의 변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명확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제가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경기가 둔화된다, 경기가 침체된다, 굉장히 저성장, 미약한 경제가 지속되는 경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로 지독하게 힘들었는데 회복되는가 하더니 다시 L자로 꼬꾸라져요. 정말 어려운 경제 국면에 한국 경제도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 포스베리가 등장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선수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했어요. 포스베리 선수가 최초의 등 뒤로 뛰는 모습을 보자 8만 명의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했을까? 그동안의 높이뛰기 경주는 바닥이 맨바닥입니다. 이 선수들이 뛰어오르면 3m가량 오르는데 3m 높이에서 등 뒤로 떨어지면 다시는 못 뛰죠.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뀝니다. 매트가 도입됩니다. 이제 등 뒤로 뛰어도 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다만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지만 포스베리 선수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여러분께도 2024년 하반기 경제를 인지하고 이 경제 국면에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시도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연구실장님께서 오늘의 강연은 4글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